11월 1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올랐고 S&P 500은 0.19%, 나스닥은 0.33% 올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 규모를 1조 7,5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서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주가는 1.8%, 2.2% 하락했는데 애플은 반도체 부족, 아마존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매출 부진으로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6.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2.2% 올랐는데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메타로 바꾸기로 한 페이스북의 주가는 2.1%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보다 0.6% 증가해서 전달 1% 증가에 비해서는 둔화되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전일보다 0.5% 올라서 배럴당 83.2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61%로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1.1원 내린 1168.6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만 1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 전략과 채권, 대체투자, 원자재, 산업기업과 해외주식 등 해서 리포트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주식 전략 하우스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는 9월부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유동성 모멘텀 둔화 등을 이유로 해서 위험자산 가격이 다소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3분기 미국 실적이 잘 나오면서 미국 주식 정도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지만 여타 지역은 여전히 약보합 혹은 9월 이후에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말 연초까지 지금과 같은 환경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동이 재개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부 병목 현상이 점차 완화될 걸로 보이는 만큼 점차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넘어가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 탄력은 둔화되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일부 업종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원자재 중심으로 연말 연초까지는 저희가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먼슬리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오는 국면에서 오히려 약간 텐트럼 같은 것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한국 10년 국채 금리가 32bp가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국 대비 거의 5배 이상 금리 상승폭이 컸는데요. 사실 지금 10년 금리 수준이 한국 기준금리를 내년도 연말에 거의 한 2%까지 보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펀더멘탈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또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크로스 에셋 관점에서 보면 2020년 1월 1일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 증시 궤적 그려보면 오히려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코스피가 훨씬 좋았다가 올해 10월부터는 오히려 안 좋아졌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10월부터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저희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둘 중에 하나가 틀렸든 아니면 특정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소음이 존재하던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후자 쪽 한국 채권시장에 좀 구조적인 소음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소음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재료들, 증권사의 대규모 손절 물량 출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된 가운데 한은의 단순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그 흔히 말하는 사자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 달에 한은이 단순 매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순 매입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가 좀 하락하는 하락 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당장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약 150억 달러 수준의 테이퍼링 발표 그리고 당월 시행을 전망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테이퍼링 속도가 유연하다라는 이야기와 혹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구분하자라는 이야기 둘 중에 어떤 쪽을 강조할까가 핵심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가 유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강조하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빨리 하려고 미리 흔히 말하는 밑밥을 깐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최근에 이미 미국 단기금리가 내년도 2번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연준의 콜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이미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서 내년도 2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적인 인상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인상과 테이퍼링의 구분하기를 강조하는 형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2년 금리는 안정화되고 10년 금리는 오히려 정책 실패 우려가 축소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있어서 11월 중에 미국의 2년, 10년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에 그 테이퍼링이 발표가 되면 한국 한은에서는 특별히 뭔가 좀 대응하는 전략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미국 채권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리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미 좀 소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연준의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해서 한은이 거기에 1대1로 대응해서 정책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미 10월 금통위에서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듯이 말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도 긴축하고 한국도 이미 8월, 11월 금리 인상한다 이 정도로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대응 정도에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 리포트 발표합니다. 10월 22일 리포트입니다. 박민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ECB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해석된 회의였고요.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독일 장기 금리는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1분기까지 상승 흐름에 있다고 보지만 한 달 정도는 조기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상단 제약, 즉 독일 금리 상단이 좀 제약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포지션 입장에서는 팔아야 할 정도의 기간이나 폭의 조정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의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는 일시적인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다만 PEPP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 내년 3월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물론 성명서상에 내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이 원했던 건 연장 가능성이라든지 그 이후의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내년 3월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선도금리 시장은 1년 내 금리 인상을 30bp 수준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이후의 시장금리 반응을 보면 독일 금리는 단기물, 장기물 모두 올랐지만 독일 장기물이 7bp 오를 동안 이탈리아 금리가 20bp 올랐고요. 그리스 금리가 30bp 급등하면서 그동안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던 EMU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은 괜찮을 수 있지만 주변국은 이런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성장에 대한 기대를 꺾을 수 있다라는 조기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프라이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독일 장기 금리에도 하방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금리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에 있지만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채권 11호로 발표하겠습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11월로는 연말에 해외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저희들은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테이퍼링 부담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약세, 금리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뿐 아니라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일시적이라고 봤던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다. 내년 잘못하면 내후년 이렇게도 상당히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 계속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테이퍼링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다가 이제 둔화되고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다른 취약한 신흥국들 자금 유출 계속될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의 주변국도 이렇게 자금 유출 또는 금리 상승 이런 흐름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연말 연초.
그리고 신흥국의 금리 인상 추세가 또 계속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높여가지고 자금 유출을 막겠다라는 의지도 있고요. 신흥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병목 현상 등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뭐 등등등, 터키 등등 계속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겠고요. 신흥국 자금 유출세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거기다가 개별 이슈까지 브라질, 볼소나로 같이 포퓰리즘 행태들 보이면서 자금 유출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당히 좀 신흥국 쪽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오르게 된다면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월보 발표합니다.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11월 월보인데요. 국내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저하되면서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등급을 막론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되면은 이제 이른 연초 효과라고 그래서 매수세가 있고 크레딧 채권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단기물 위주로는 강세 요인보다도 약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채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국 달러채 같은 경우가 9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 크레딧 쪽에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의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는 뱅크론 그다음에 유럽 은행이나 미국 은행 등 은행들 펀더멘털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 위주로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 리츠 먼슬리 발표합니다.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10월 한 달간 글로벌 리츠 지수 6.33% 총수익률 기록했고요. 금리는 좀 올랐지만 리츠의 3분기 실적이 전반적인 리츠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월보 통해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고요. 첫 번째로 지금 그림 2번과 3번 혹시 자료 봐주시면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리츠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 요인 2가지가 이제 멀티플의 정상화와 임대 수익의 회복 2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티플 자체는 2022년도에 어닝을 반영했을 때 거의 21배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플의 상향이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거는 임대 수익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미래 임대 수익의 성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미국의 주거용과 리테일, 호텔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인데 그림 6번 봐주시면 지금 미국 리츠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리츠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한 3분의 2 정도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보시면 주거용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주거용 리츠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싱가포르가 지금 거의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사실 2020년도에는 제일 좋은 성과를 냈던 리츠였고요. 저희가 주요 요인 3가지로 꼽고 있는 게 사실 2020년도에 빠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 가격 매력도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점과 지금 싱가포르 리츠 시장 내에서 산업용 리츠가 높고 또 땅을 빌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리츠를 투자함에 있어서 사실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좀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중립 의견 말씀드리겠고 대형 오피스를 보유한 리츠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거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 리츠는 상황이 좀 어떤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 센터 리츠라고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섹터고요. 지금 사실 저희 자료에 그림 30번 보시면은 이퀴닉스라고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리츠 밴드 차트 가져왔습니다. 지금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3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의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0.31%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그런 치솟는 석탄 가격을 사실상은 석탄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나선 이 석탄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슈와 또한 푸틴 대통령이 재차 유럽형 가스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던 부분 때문에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가 2주 연속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 11월 FOMC를 앞두고 달러화가 폭넓은 상승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로 반등을 시도했었던 기금속 섹터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었는데 중국 당국의 그런 석탄 시장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11월 중순 이후에나 사실상 가능할 러시아의 유럽형 가스 공급 이슈 때문에 이 최근에 전력형 원자재 가격이 좀 조정을 겪고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경기 민감 원자재 섹터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저희 MMB에서 나열된 차트에서 봐주시다시피 선물 시장에서 백오데이션이 상당히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컨탱고가 축소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봤을 경우에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면 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태 또는 향후에는 수급이 안정이 돼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현물 시장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물 시장이 그런 보유 비용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최근에 중국 당국의 개입이라든가 러시아발 발언으로 이 전력형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산업금속 섹터에서도 변동성을 좀 일으키고는 있지만 실제로 현물 가격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부분까지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 전력난 여파에 따른 타이트한 공급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 단기 비중 확대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인덱스 산업 리포트하고 아모레퍼스픽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음식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 2022년에는 악재가 소멸하고 이익크로스가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과 수요 상승 두 가지 긍정적 이슈가 전부 다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요. 가격 인상 효과는 2021년 올해 하반기 점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서 2022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요의 경우는 내식 수요는 엽기적 부담이 소멸될 것 같고요. 외식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시대 수요 반등으로 큐그로스도 기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게 보았을 때는 음식료 산업의 성장 동력은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도 2021년은 엽기적 부담으로 성장률이 축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2022년에는 제거되는 가운데 캐파 증설로 인한 추가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그동안 K푸드의 성장을 이끌었던 트로이카인 CJ와 농심, 오리온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일제당의 경우 현재 중국 법인과 미국 법인 만두 생산 라인 증설이 2022년에 예정되어 있고요. 2023년에는 슈안스 피자 공장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심의 경우는 2022년 연초에 미국 법인 라면 라인이 6개에서 8개로 증가하면서 기존 캐파의 약 4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의 경우는 러시아 법인에서 내년 5월에서 6월경에 기존 캐파에서 3배가 증가하는 증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세 개 업체들은 이미 핵심 브랜드인 비비고, 신라면, 초코파이의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핵심 지역에서 가격 인상 효과로 안정적 실적을 되찾는 가운데 현지 증설을 통해 해외 지역에서 추가적인 매형 성장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료 있으신 분들은 11페이지의 표 2의 증설 계획 그리고 12페이지
그림 13, 13페이지의 그림 14, 14페이지의 그림 15번을 통해서 각각 업체들의 해외 증설 모멘텀을 통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추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업체별 실적 개선의 정도 감안해서 2022년 상반기에는 오리온과 농심 그리고 하반기에는 CJ 제일제당을 최선호주로 추천합니다. 중소업체들 중에서는 풀무원과 삼양식품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풀무원의 경우는 2020년 2분기부터 미국 두부 라인이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어서 2021년에는 지금 국내 음성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서 수출하는 그 과정에서 해상 운임비 상승과 컨테이너 부족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난 10월 초에 미국 플러턴 지역의 두부 공장을 기존 캐파의 3배 규모로 완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2022년에는 해상운임비 이슈에 좀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법인 적자 개선이 다시 한번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은 국내는 가격 이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2022년 3, 4월에 완공되는 밀양 공장 증설 통해서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해외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음식료 업체들의 그 주가가 하반기에 뭐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 내내 조금 부담이 됐던 게 아무래도 엽기자 부담하고 그리고 그 원재료 가격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로 있다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게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그 영향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아무리 싸더라도 반등이 조금 어려웠던 것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갈수록 밸류에이션 고퍼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2년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가운데서는 말씀드렸던 음식료 업체들 국내 쪽의 가격 인상 그리고 해외 쪽의 그런 성장률 부각 요것으로 다시 한번 조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3분기 지금 면세 채널과 중국 법인의 이니스프리 매출 급감,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영향으로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설화수의 성장 지속성입니다. 전체 중국 시장이 3분기 때 4%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설화수의 성장률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작년 3분기로 베이스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중국에서 50% 성장하며 성장 지속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설화수는 35%, 인식풀은 20%까지 비중 차이가 좀 확연히 나기 시작했고요. 설화수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면서 중국 법인의 확실한 성장과 수익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 발표하겠습니다. 주형훈 연구원입니다. 호텔신라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은 뭐 저희 생각대로 나왔습니다만 좀 이익단에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분기에 한 400에서 500억 정도를 좀 꾸준히 벌어주고 있었고요. 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한 4에서 5%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한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이제 면세점 업체가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 좀 정상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면세점 업체 간 경쟁이 다소 심화된 이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올해 추정치를 좀 많이 좀 하향을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면세점 업황 정상화 시점이 23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하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향후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 간의 이제 경쟁이 좀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악화 때문에 업종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유한양행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유한양행 시정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으로 2,208억 그리고 영업이익 1,004억 원이 나오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증가로 판관비가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전분기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금 CDMO를 진행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QA 분석 기준의 변화로 인해서 뭐 10에서 20배치 정도 연간 하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일단 인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분석법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생산 스케줄도 변동이 없고 최종적으로는 기존 계약에 맞게 전량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DMO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서 추정치 자체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없고 전체 실적에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CDMO보다 매출 비중이 높아서 기업에는 더 중요한 노허백스 라이센싱 원액 생산부는 자체 QA 분석 기준으로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올해 뭐 이익이나 내년 영업이익에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150억 정도 보고 있었고 컨센서스가 22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약 70억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라이선스 수익이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03억 원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R&D 비용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광고 선전비가 증가를 또 하면서 실적은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원래 크게 기대가 되지 않고 역시나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다른 R&D 파이프라인이 잘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에는 뭐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매수 투자 의견 14만 6천 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IT 서비스 중장기 성장 가능성 계속 유효하고요. 작년 말 합병 발표 이후에 스마트 모빌리티 역량 강화 그리고 그룹에서의 위상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추정치를 좀 하회했는데요. 영업이익 250억 정도 나왔고요. SI하고 ITO는 뭐 기저도 낮고 IT 투자가 증가가 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합병하면서 새로 신설된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이 완성차 판매 부진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매출이 좀 부진했고 이것 때문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에서는 합병, 인력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판관비, 연구개발비 증가된 것들이 수익성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게 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인력 충원은 계속 될 텐데 일단 IT 서비스 성수기 영향이 있고요. 또 전장 소프트웨어 적용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분궤도에 올라오는 4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현대위아 만도 조승욱 연구원입니다. 예, 현대위아 만도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치나 컨센서스보다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공통적인 이유고 3분기에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량이 하락하면서 고정비 부담 증가 요인이 컸고요. 지금 3분기 생산량이 1분기보다 현대차 그룹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 이상 1분기 대비로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4분기는 지금 생산량이 회복이 되면서 그 부품사들의 매출액 자체가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볼륨이 회복되는 사이클에서는 부품사들의 어떤 외형 성장이나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폭이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만도 또 3분기에 실적은 생산 측면에서는 저점은 쳤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크래프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좀 늦게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제 언노운 월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발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크고요. 이 회사가 이제 게임은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서브노티카나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게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큰 히트작을 낸 건 없지만 어쨌든 좀 특이한 장르들 그리고 크래프톤이 잘하고 있는 FPS 장르들에서 이제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크래프톤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M&A를 통해서 개발 경쟁력 증가,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라인업 확대, 그다음에 IPO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언노운 월드는
이제 내년하고요, 22년하고 23년에 지금 각각 게임 하나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린데 스파코멘트입니다. 한의원권입니다. 네, 린데 3분기 실적 자료이고요. 3분기 실적은 매우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2% 증가를 했고요. 조정 EPS는 전년 동기 대비 27% 기록을 하면서 일단 매출액은 시장 컨센에 부합을 했고 조정 EPS는 한 2.2%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액 증가는 제품 가격과 믹스 개선 효과가 반영이 되었고 이제 볼륨도 전년 동기 대비 8% 포인트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 증가를 견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전방 산업 매출 성장률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전자기기가 8% 증가를 했고 F&B 10%, 그 밖에 기타 전방 산업 모두 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동사를 긍정적으로 저희는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배당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 중이다라는 부분 여전히 유효하고요. 핵심 사업 외에도 미래 성장 사업인 글로벌 수소 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 글로벌 소재 섹터 대표주인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